안녕하세요. 오늘 ATD25 디브리핑을 진행할 휴넷 L&D 연구소의 홍정민 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전체 자료는 아마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전체 자료가 한 115장 정도 됩니다. 1시간에 다루기에는 조금 많은 분량이 돼서 좀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읽어보셔도 되는 내용들은 좀 패스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TD 디브리핑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리면 ATD 컨퍼런스 대회에서 일단 올해는 콜렉티브 인사이트 앤 라이프롱 러닝이라는 그 슬로건으로 진행이 됐고요. 대회는 한 10,000명 정도의 HR 담당자가 각자 사례를 공유하는 이런 어떤 세계 최대의 HR 지식 축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는 4일 동안 지난주에 열렸죠. 그리고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고요. 82회로 올해를 맞은 정말 전통이 있는 그런 컨퍼런스를 할 수 있고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되는 방식을 또 이번에도 썼습니다. 세션은 크게 3개의 제너럴 세션이 있었고 시몬 바일스라고 이제 미국의 유명한 체조 선수 그리고 세스 고딘, 아미 에드몬슨이 담당했었고요. 13개 트랙이 한 370개 정도 세션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요. 올해는 이제 전반적으로 러닝 스테이지라고 엑스포 내에서 하는 강연들이랑 솔루션 세션이라고 솔루션 기업들이 좀 준비한 세션을 포함해서 한 370개 세션이 열렸고 엑스포도 좀 동시 진행됐습니다. 엑스포 규모는 그렇게 정년보다는 조금 줄어든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전체적인 모습들입니다. 한번 쭉 보시면 대회장 모습이라든지 제너럴 세션의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올해 총 참석자는 한 8,40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작년도에 9,000명 정도 됐으니까 올해 좀 줄은 이유가 전반적인 경기 영향도 있고 워싱턴이 그렇게 좀 인기 있는 그 지역은 아닙니다. ATD 컨퍼런스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그런 영향들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글로벌 참석자는 총 작년보다 50명이 늘어난 1,300명 정도 됐고요. 그리고 작년에 77개국이 참여했는데 올해 83개국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순위는 캐나다, 대한민국, 일본 이런 순위 됐고 우리나라는 작년도 그리고 재작년까지 1위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조금 줄은 그런 숫자가 226명 정도 방문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랙에 대한 세션 수인데요. 트랙명 자체도 올해 작년에도 바뀌지 않았는데 올해도 바뀌진 않았어요. 그런데 트랙명에서 트랙의 수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는데 일단 리더십 쪽 세션은 상당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리고 올해 좀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커리어 디벨롭먼트가 보통 20개에서 15개 사이거든요. 근데 41개 정도 한 2배 이상 좀 뛴 부분. 아무래도 최근에 경력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불안감 그리고 AI로 인해서 상당히 경로가 상당히 달라지고 있음을 좀 반영하는 그런 수치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리더십과 커리어 트랙 수가 좀 또 세션 수에서 가장 많은 수를 보이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좀 더 트랙 수의 좀 변화가 좀 전반적으로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솔루션 세션과 아까 러닝 스테이지, 엑스포에서 하는 세션들을 아예 그냥 빼서 여기를 트랙에 넣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 숫자가 조금 더 빠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랙별 주요 키워드입니다. 읽어보셔도 될 것 같은데 각 트랙 10가지 그 제너럴 트랙에 대해서만 제가 좀 뽑아봤고요. 각 트랙에서 많이 나왔던 단어라든지 주목해야 될 단어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제너러티브 AI라든지 AI 그리고 비즈니스 임팩트 그리고 스킬스 베이스드 이런 단어가 상당히 전반적으로 강조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글로벌 트렌드랑 한 가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좀 자주 인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GSS라는 곳입니다. 글로벌 센티미터 서베이라고 해가지고 HRD 담당자들, 전 세계 HRD 담당자들 한 4,000명 정도 대상으로 매년 설문을 합니다. 올해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냐라고 해서 연말 한 1, 2월까지 그 조사를 하고 한 2월 정도에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올해도 지금 보시면 올해는 AI가 1위, 그리고 리스킬링, 업스킬링이 2위, 3위가 스킬스 베이스드 탤런트 매니지먼트인데요. 요 1, 2, 3위라는 부분이 거의 2023년부터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핵심 키워드 3개가 AI와 스킬스 베이스드 그리고 업스킬링, 리스킬링이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중위권을 차지하는 그런 키워드들은 학습 분석, 맞춤형 학습, 코칭 멘토링, 마이크로 러닝, 소셜 러닝, 어떤 가치 검증 이런 단어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2025년에는 일단 쇼잉 밸류, 어떤 가치를 보여준다는 거, 그리고 비즈니스, 그리고 퍼포먼스 오브, 그러니까 성과, 비즈니스 성과 관련된 단어들이 좀 많이 상승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좀 종합해서 8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좀 잡아봤는데요. 일단 가장 올해 많이 또 강조됐던 게 바로 비즈니스 임팩트라는 단어입니다. 비즈니스 성과를 어떻게
HRD가, L&D가 연결시킬 거냐라는 거고요. 학습 경험과 몰입이 계속 강조되고 있고, AI 시대 새로운 능력에 대해서 뭐 이모셔널 인텔리전스, 감성지능이라는 부분, 그리고 퓨처 스킬과 커리어, 그리고 리더십과 조직 문화 항상 강조되는 단어죠. 리더십, 그리고 사이콜로지, 세이프티, 그러니까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단어,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HRD, L&D에 기반을 흘리는 AI와 스킬스 베이스라는 단어, 이렇게 8가지를 제가 한번 잡아봤고요. 그래서 이 8가지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최근 3년 동안 휴넷에서 선정한 키워드의 변화를 보면 전반적으로 6가지 정도 계속 지속되고 강조되는 것 같아요. AI라든지 스킬스 베이스드, 비즈니스 임팩트, 러닝 익스피리언스,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 리더십은 계속해서 꾸준히 지금 3년 동안 강조되고 있고요. 특히 작년부터 이모셔널 인텔리전스, 즉 감성지능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좀 강조돼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 커리어라는 단어가 좀 주목해서 좀 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파워드 러닝부터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EY의 어떤 직장인들 리서치 결과는 AI가 75%는 자신의 일을 사라지게 할까, 직장인들 75%는 AI가 자신의 일을 사라지게 할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65%는 자신의 일을 대체할 거다라고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도 지금 최근에 AI가 하는 것들을 보면 정말 잘한다라고 좀 감탄을 하면서도 또 두려움을 느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1980년대는 퍼스널 컴퓨터로 등장해서, 그러니까 두려움과 현실은 어땠냐라고 이제 비교를 해주는 장표였는데, 퍼스널 컴퓨터를 등장해서 상당히 많은 일자리가 감소했다. 뭐 현실도 그랬고요. 45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했고, 인터넷과 휴대폰이 보급되면서 700만 개의 일자리가 탈출됐고, 아웃소싱 증가로 300만 개 또 감소되고, 즉 전반적으로 두려움과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두려움과 현실은 상당히 좀 들쭉날쭉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세션에서 강조했던 거는 AI 시대의 어떤 두려움보다 어떤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스킬과 역량을 준비할 것인지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션은 엘리엇 머지의 세션인데요. 제가 항상 꼭 챙겨도 보는 그런 세션입니다. 워낙에 이러닝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들었던 분이고요. 50년 정도 지금 HRD, L&D 분야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현재는 브로드웨이의 어떤 제작자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상당히 인사이트가 되게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슈퍼 세션에서도 이렇게 AI에 대해서, AI가 과연 L&D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라는 세션을 진행했는데, 일단 뭐 주목되는 어떤 내용들만 좀 살펴보면, 향후 2년 내에는 AI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이 확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AI가 영향력이 줄는다는 게 아니라 AI가 우리 삶 옆에 왔고 일상화되고 보편화되기 때문에 AI 이런 용어를 더 이상 쓰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저희가 인터넷이나 모바일 이런 용어를 쓰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바뀔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지금 최고 수준의 AI는 앞으로 경험하게 될 AI 중에 가장 기초적인 수준이 될 거다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 과연 조직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라는 건데, AI 도입 시에 공감 기반의 접근이 필요하다. 사람들의 어떤 마음적인 부분,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또한 일자리 감소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지금 AI로 인해서 직무를 재설계하거나 대체되거나 이런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숨기지 말고 그냥 투명하게 소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어떤 부분이 가장 L&D 영향을 미칠 거냐라고 3가지를 썼는데요. 바로 첫 번째가 리스킬링이었습니다. 아마 코딩 직군에 있는 경우는 대부분 AI 도구에 의해서 약간 근본적인 역할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규모 인력에 대한 재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할 거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리스킬링을 할 거냐라는 것들이 조직의 핵심 이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직무 재설계라는 부분도 상당히 이슈가 등장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무를 어떻게 재설계할 거냐. 그래서 예로 일단 회계사 같은 경우는 단순 계산에서 어떤 데이터 검증 등으로 역할이 변할 거다라고 해서 직무 자체를 어떻게 스킬 베이스로 재설계할 거냐 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 이슈가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L&D가 주목해야 되는 변화는 경력 관리 변화라는 거죠. 과거의 경력이 그냥 선형적인 경력 관리였다면 최근의 경력은 상당히 네트워킹한, 되게 상당히 다이너믹한 동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단기적인 경력 관리 트렌드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한 번 이렇게 경력 목표를 정해서 인생에 한 번 정도 경력 목표를 정해 왔는데, 그게 쪼개져서 18개월 단위의 경력 관리 트렌드가 생길 거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결국 AI를 단순한 기술이나 혁신이 아니라 조직의 인력과 변화관리 도구를 인식하고, 결국은 AI로 갖는 변화보다 근본적인 부분, 근본적인 변화에 집중하는 게 우리한테 필요하다라고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다.
AI가 그러면 여러 가지 정말 우리 올해가 AI를 타이틀로 쓴 세션, 그러니까 AI만 다뤘던 세션이 한 60개가 넘었었거든요. 상당히 많은 세션이죠. 377개 세션 중에서. 그리고 AI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한 세션이 31개 정도 세션이 됐었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AI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증대됐고, 올해 정말 ATD의 한 가지 키워드 그냥 뽑으라면 그냥 AI였던 것 같아요. 다. 이렇게 AI를 핵심적으로 안 다루더라도 리더십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AI를 반드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AI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L&D에 HRD에 일상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AI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뤘던 세션들을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를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가 교수자, 우리들의 생산성을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증대시킬 거냐라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학습자에 대한 맞춤형 학습이라든지 어떤 학습 경험을 통해서 학습 효과와 학습 경험을 어떻게 향상시킬 거냐, AI를 통해서 이런 부분의 세션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컨텐츠 개발, 이러닝이라든지 마이크러닝 컨텐츠 개발의 생산성 증대를 시키고 어떻게 고도화시킬 거냐라는 부분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일단 생성형 AI에 대한 얘기인데요. 생성형 AI가 교수자 아니면 교육 담당자의 생산성을 어떻게 증가시킬 거냐라는 것들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라이트캐스트에서 조사했던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채용 공고를 1년 정도를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생성형 AI가 채용 공고 속에서 생성형 AI가 가장 많이 포함된 직무가 무엇인가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근데 대부분 지금 우리와 관련 없는 좀 IT 쪽 업무들이잖아요. 3위가 바로 저희와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교육과정 개발자. 즉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생성형 AI가 많이 필요로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올해 ATD 세션에서도 정말 많은 세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성형 AI나 AI를 학습자들에게, 구성원들에게 학습시키려면 우리가 먼저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과정 설계, 과정 운영, 과정 평가까지 전반적으로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과정 설계에 있어서는 지금도 많이 쓰실 거예요. 교수 전략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요구 분석 자동화, 학습 자료 및 평가 문항 개발, 개인화 커리큘럼 설계, 과정 운영에 있어서는 AI 튜터 코치 운영, 컨텐츠 큐레이션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과정 평가 쪽에서 교육 과정 평가 쪽에서 커크패트릭과 관련된 세션이었는데, AI를 활용해서 우리가 커크패트릭 4단계 평가 모형을 쓰잖아요. 이럴 때 프로그램 평가 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제로 툴을 만들거나 할 때 상당히 유용하게 쓰인다라는 세션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저는 리더십 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있어. 평가 계획에서 4가지 수준, 반응, 학습, 행동, 결과, 커크패트릭 수준이죠. 이 평가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GPT가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3단계 평가 도구 제안 예시만 제가 해석해 놨는데 이렇게 좀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 계획을 수립할 때도 GPT라든지 생성형 AI를 많이 쓸 수 있고, 실제 도구들을 활용할 때도 평가 툴을 개발할 때도 이 AI를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벨 1에서는 반응 평가에서는 빠른 설문조사라든지 개인화된 적응형 챗봇 아니면 정형적 피드백 수집 등등. 그래서 1, 2, 3, 4단계에 있어서 각각의 평가에 맞는 평가 툴을 개발할 때 우리는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고요. 다만 마지막에 좀 강조한 부분은 반드시 사람의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컨텐츠 어떤 정확성과 편견이 생기기 때문에 방지 측면에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고, 한 가지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글로벌하게 광범위하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AI 어널리스트가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근데 핵심 결과적인 측면을 검토를 해봤더니 감성적인 측면에서 편향이 발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영역과 지역의 것만을 좀 반영했던 그런 사례가 나와서, 일단 이 정책을 반영하기 전에, 이 데이터 분석에 의한 정책을 변경하기 전에 보다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다시 한번 해보는 걸 결정했다라는 거고, 이거는 이 모든 절차를 사람이 좀 검증하는 단계를 거쳐서 조금 더, 그러니까 더 편향적이지 않고 또한 정확성을 높일 수 있었다라고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데이터 분석의 정확성과 편견 방지를 위해서 사람의 개입이 좀 필수적이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했던 그런 세션이고요. 크게 이제 학습자 경험에 대한 상승에 대한 얘기들인데요. 크게 한 3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맞춤형 학습 경로를, 학습 전에 맞춤형 학습 경로를 제시하고, 학습 중에는 맞춤형 학습 컨텐츠를 제공하고, 아니면 학습 중이나 후에는 맞춤형 학습 피드백을 하는, 지원하는, 이런 데 AI가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맞춤형 학습 경로 제시는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개인 학습과 프로젝트 수행을 좀 병행하는 것들을 학습 경로를 쭉 제시하고, 3년 단위의 학습 경로를 제시하고 있죠. 여기 어떤 컴퓨터 분야, 현재 업무 분야, 아니면 전략적
전략적으로 경력을 개발해야 되는 분야, 아니면 자기 개발 분야, 여기 각각에 맞게끔 학습 경로를 자동적으로 설계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을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의 어떤 모습인데 세계 지리에 대한 수업이었는데요. 여기서 각각의 학습 경로를 제시하고 이 경로들을 따라가면서 다음 학습들을 안내하고요. 또한 여기에 따른 본인의 각 커리큘럼별의 어떤 학습 수준을 제시해서 어떤 부분은 복습을 하고 어떤 부분은 심학습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어떤 시각화로 보여주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맞춤형 큐레이션 부분인데 에드캐스라는 사이트에서 지금 맞춤형 학습 추천에 대한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어떤 학습 유형이라든지 개인의 관심사 그리고 어떤 형식의 컨텐츠를 좋아하는지 이렇게 클릭을 하면 거기에 맞게끔만 좀 컨텐츠를 추천해주는 그런 큐레이션 방식이고요. 레플이라는 사이트에 이제 실시간 맞춤형 멘토링 지원이라는 기능인데요. 이 사람이 멘토링이 필요할 때라든지 그리고 멘토링 활동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개인화시키고 맞춰서 멘토링을 그러니까 매칭 자체도 개인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컨텐츠를 맞춤형 학습 컨텐츠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부분으로도 또 AI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맞춤형 학습 피드백인데요. 실제 디그리드에서 보유 스킬 분석 및 피드백입니다. 즉 스킬을 자기 진단이나 매니저 평가 스킬 리뷰를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돼 있고 여기에 따라서 학습 경로를 제시해주고 과제나 학습 현황을 분석하는 등 다양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학습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다음 학습이 어떤 거냐라는 것들을 대시보드 형태로 상세하게 안내주는 형식이고요. AI 챗봇 조교가 이제 쓰는 사례도 보여줬었는데요. 현재 학습 상황에 대한 어떤 리뷰를 계속 같이 이제 안내해 주는 거죠. 그리고 개인별 학습 분석에 따른 학습 경로를 제시하고 있고요. 학습 관련 진입응답을 실시간으로 진행하는데 이렇게 학습의 어떤 조교로서의 역할을 하는 챗봇을 활용하는 모습들을 좀 올해 좀 많이 볼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크게 지금 AI가 활용되는 학습자의 학습 경험 향상과 그리고 학습 효과 향상에 있어서는 맞춤형 학습 경로 제시, 맞춤형 학습 컨텐츠 제공, 맞춤형 학습 피드백 이 분야가 좀 상당히 많이 쓰이는, 많이 보였던 그런 분야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 이제 컨텐츠 개발적인 요소에서 이제 AI를 쓰는 사례들도 상당히 작년부터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 세션에서 이제 설명하는 거는 82%의 인터넷 트래픽이 바로 비디오라는 거예요. 비디오를 그만큼 많이 본다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의 집중도가 상당히 좀 69% 정도 줄었다는 거, 2004년 대비요. 이러다 보니까 영상 콘텐츠가 매우 중요한데 비즈니스에서는 아직도 지금 70%는 텍스트 콘텐츠, 파워포인트라든지 PDF 파일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상 쪽으로 콘텐츠를 또 바꾸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이 세션 자체가 영상 회사였기 때문에 신테사이즈라는 영상 회사에서 했던 솔루션 세션이었어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영상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영상 콘텐츠로 전환할 때 AI를 활용한 AI 비디오는 어떤 역할을 하냐라는 건데요. 결국 PDF 파일을 자연적으로 영상 콘텐츠로 전환하는 것들 되게 그러니까 PDF 파일에서 영상 콘텐츠로 효과적인 콘텐츠를 만드는데 상당히 쉽게 전환할 수 있고요. 또한 과거의 어떤 이러닝 콘텐츠나 마이크로러닝 콘텐츠를 비디오 하는데 상당히 생산성을 향상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AI 비디오는 효과성과 효율성을 모두 잡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컨텐츠 개발의 생산성 증대 및 새로운 가치 창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세션이라든지 엑스포에서 보여주는 것들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거든요. 첫 번째 스텝이 바로 효율성입니다. 우리가 강의형 컨텐츠를 개발할 때 어떻게 하면 이 AI를 활용해서 생산성을 증대해낼 거냐라는 것들의 이슈고요. 소개됐던 게 AI를 활용할 때 동영상 컨텐츠 제작의 효과성이 한 2배 정도 는다라는 연구 결과도 좀 보여준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게 온라인 컨텐츠를 만들 때 생산성을 증대하는 방법으로 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두 번째 방향은 효과성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토론식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시뮬레이션 컨텐츠를 만들 때 항상 좀 걸렸던 게 뭐죠? 저희가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이런 게 되게 걱정이었잖아요. 근데 AI를 활용하고 생성 AI를 활용해서 이 부분의 어떤 배리어가 좀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다 손쉽게 약간 학습 목표 위계 구조에 있어서 적용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창조하는 이런 컨텐츠인 실습형 시뮬레이션이라든지 토론형 수업 그리고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 만들기가 되게 쉬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AI를 활용해서 우리는 우리가 기존에 했던 업무를 더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학습자들한테 제공하지 못했던 그동안 비용이 많아서 어려웠던 가치들을 또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AI 영상 제작의 효율성을 높였던 사례들인데 그냥 텍스트를 넣으면 비디오로 나오는 이런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엑스포에서 많이 보였습니다. 또한 간단한 영상 레코딩을 통해서 녹화된 비디오를 알아서 순서대로 이제 나열해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보통 보면 뭐 이런 그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그냥 필터링 해주는 기능들. 그리고 AI 비디오 어시스턴트에서 그냥 이거를 이렇게 각각을 그 대화로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시원 AI 비디오 생성이라든지 AI 비디오를 디자인을 바꿔주라면 디자인 예시가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손쉽게 비디오를 수정하거나 편집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학습 목표 위계 구조에서 상위 학습 목표에 대한 컨텐츠의 개발인데요. 어떤 롤플레잉 컨텐츠를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롤플레잉 컨텐츠를 제작하는 이게 툴도 이제 많이 선보였었거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이나 시나리오 컨텐츠를 만들 때도 저희가 이제 실제 영상을 찍거나 이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실제 생성형 AI의 버추얼 휴머니티 이런 분들을 활용하면 손쉽게 가상으로 어떤 시뮬레이션 교육이 만들기가 쉽다라는 것들도 상당히 좀 많이 보였던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AI는 새로운 기술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라는 L&D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라는 그 데비 리차드라는 분, 이분은 이제 학습 기술 분야에서 상당히 선도적인 분이거든요. 이분의 세션이었는데 결국 테크놀로지의 적용은 협상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무조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왜냐하면 테크놀로지는 시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업무를 효율화시키고 인재 경험을 향상시키고 혁신을 촉진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L&D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라는 건데 제가 좀 아까 설명드렸던 비슷한 논조인데요. 첫 번째는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었던 업무를 효율화하는 거에 이 기술이 많이 쓰일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과제들 있잖아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 이런 과제들을 AI나 VR이나 이런 기술을 통해서 해결해 줄 거다라는 것들을 이제 좀 강조했던 그런 세션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퓨처 스킬과 커리어라는 얘기인데요. 실제 그 경력에 대한 것들, 지금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직장인들은 15년 전보다 거의 2배 이상의 직업을 가질 거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의 수가 계속 바뀌어 나갈 거다, 리스킬링을 많이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AI로 인해서 2035년 뒤에 우리 스킬셋의 70%가 변화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정말 빨리 변하는 세상이죠. 그리고 링크드인에서 2022년 이후에 본인의 계속되는 신규 스킬을 추가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거의 140% 증가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동안 쭉 65세 이전에 은퇴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제 물어봤는데 과거에는 큰 변화가 없었대. 61% 정도가 왔다 갔다 걸었었는데 올해 51%로 확 낮아졌다는 거죠. 즉 최근에 어떤 경제적인 불안, 고령화, 기술 변화들은 복합 요인에 따라서 어떤 현실적인 인식으로 전환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결국 사람들은 미래의 어떤 경력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럼 앞으로의 경력 개발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요. 네. 제가 채팅창을 계속 보고 있는데 채팅창이 하나도 안 올라오시네요. 올려주시면 제가 좀 반응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경력 개발은 하나의 어떤 장거리 비행의 장거리 직항 비행, 즉 어떤 경력 목표의 마지막 끝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끝을 잡아놓고 긴 호흡으로 다가가는 게 경력 개발이었고, 과거에는 예측 가능한 승진 경로가 있었고, 장기적인 계획과 의도 중심이었고, 동일 직무 또는 기능 내에서 위로 올라가는 형식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AI 시대의 경력 경로는 이렇게 지하철 환승과 같이 되게 유연한 경력 경로로 바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경력 흐름이 진입하고 성장하고 은퇴하는 것들이 과거에는 한 번 정도, 2번 정도가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정말 여러 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경력 경로와 방식으로 경력이 발전되고 단기적 이동과 역할, 경험이 연결된 어떤 네트워킹 구조로 경력 개발의 방법이 바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경력 사다리 모형 우리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사다리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형이었다면 이제는 경력 격자 모형, 레티스 모형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 위로만 올라가는 선형적인 이동이 아니라 위, 수평선, 사선 등 되게 유연한 경력 경로를 가질 거고, 부서나 기능 간 이동이 자유롭고, 그리고 개인의 경험, 스킬 기반의 어떤 개인 가치 중심의 경력 목표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례에서는 지금 경력 격자 모델에서 한 가지로 가는 게 아니라 8가지 방향으로 다 옮길 수 있다라고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 사례를 들어서 이게 현실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들고 있는데요. HR 담당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경력 경로를 가는지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 건데, 실제 선형적인 경력 경로를 가진 사람은 33%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기능 내 역할 전환이라든지 기능 내외부적인 전환, 그리고 전문 분야 중심의 전환, 그리고 비정형적인 경로, 이렇게 너무나 다양한 경로로 이동하는 사람이 거의 한 67% 된다라고 이제 좀 실증적으로 보여줬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고 레티스 모형의 경력 개발인 모형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력 개발을 해 나가야 되냐라고 이제 어떤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AI 시대 가장 중요한 능력은 변화에 적응하고 적응력, 그리고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그리고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5S라고 해서 5가지를 꼭 좀 염두에 두고 경력을 설계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목표와 스킬을 좀 조화롭게 하고, 시츄에이션은 어떤 위치에 따라서 차지하는 좀 성찰을 해야 되고요. 지위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고 또 구조와 목적을 좀 균형적으로 이루고, 그리고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셀프.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결국 앞으로의 경력 개발은 누가 더 높이 올라가는 게임이 아니라 누가 더 유연하게, 깊이 있게,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거, 셀프죠. 자신답게 이동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현재 AI로 시대로 인해서 가능한 시대가 되고 있고, 최근의 경력 개발의 어떤 방향이다라고 제시했던 그런 세션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력 개발의 방향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스킬을 개발해야 될까라는 요소도 상당히 많이 다뤄졌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가 링크드인에서 2025년 주목받는 스킬 탑 10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1위와 10위 부분이 AI 활용 능력이에요. 물론 AI 리터러시 너무나 지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소프트 스킬입니다. 적응력, 갈등 조정 능력, 프로세스 최적화 등등, 일단 인간만의 능력이라 했죠. 소프트 스킬이 매우 또 강조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스킬이 가장 미래 스킬로 좀 강조됐던 스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각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AI 스킬인데요. AI 관련 채용 공고가 2024년에 비해서 거의 2024년에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3명 중 2명의 미국의 리더들은, 3명 중 2명의 리더들은 지금 고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AI 스킬이 없다면 고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비율은 중국, 베트남, 인도 같은 경우는 더 높아지죠. 네. 이렇게 AI 스킬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AI 스킬은 38% 정도만 교육을 시키고 있대. 82%의 리더들은 반드시 AI 스킬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어나는 비율은 좀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를 제가 좀 더 AI 리터러시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례를 작년도에 좀 발표했던 사례를 좀 한 번 더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프리랜서를 매칭하는 사이트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순고나 이런 사이트겠죠. 순고.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3가지 그룹으로 나눠봤어요. 그룹을 3가지, 프리랜서들이요. 3가지 그룹으로 나눴고, 2달 동안의 프리랜서 활동에 대한 어떤 성과, 활동 지표라든지 아니면 그리고 급여 수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룹 A는 2달 동안 생성형 AI를 그냥 쓰지 못하게 하면서 한번 프리랜서 활동을 하게 해봤고요. B그룹은 생성형 AI를 적극적으로 쓰면서 프리랜서 활동을 일을 한번 해보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C그룹은 일단 먼저 AI에 대한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2달 동안을 동일하게 한번 활동을 시켜봤습니다. 이랬더니 결과는 물론 생성형 AI를 썼던 그룹이 생산성이라든지 2개월 동안의 어떤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걸 볼 수 있고요. 한 가지는 완전히 높아졌죠. 어디죠? 네, C그룹이죠. C그룹은 미리 AI 훈련을 받았던 그룹이에요. 그만큼 AI를 제대로 배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AI 리터러시에 상당히 우리 L&D 담당자, HRD 담당자들이 매우 집중해야 된다는 것들을 좀 강조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AI 리터러시의 어떤 정의에 대해서 UMU라는 회사에서 좀 정의하고 있는데, AI 리터러시는 개인이 AI 기술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역량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AI 리터러시 효과는 좀 아래와 같이 정말 경쟁력을 구축하고 AI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는 등등의 다양한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현재 결국 AI 리터러시가 현재는 아직 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UMU라는 회사에서 이제 결국 가지고 있는 생성형 AI 교육 체계 12가지를 좀 강조하는 각각의 모형들을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AI 교육을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라는 건데, 결국 의도적인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 인터랙트 학습, 하이 인터랙트 학습을 이렇게 정의하는데, 여기서는요, 단순 시행착오에 의한 그 학습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는 방식을 바로 하이 인텔렉트 학습이다라고 좀 강조를 합니다. 결국 학습을 AI를 우리가 학습을 시킬 때 좀 의도적이고
그리고 약간 원리를 이해하는 이런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제시했던 그 프롬프트를 적용하는 방식의 프레임워크를 RSTCC라고 좀 제안을 하고 있어요. 다음 장에 좀 자세히 보시면 R은 롤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인사관리 채용 전문가의 롤을 정해주고, 역량은 너는 다양한 채용 전략과 기획에 대한 전문 영역을 부여하고 있으니까 역량을 이제 부여하죠. 그리고 과업은 포괄적인 다양성이 있는 채용 계획을 수립해줘라는 거고, 여기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고 제약 조건은 뭐다라고 이제 한 다음에 이제 그 프롬프트를 입력시키는 이런 방식들을 좀 구조화시켜서 가르치는 방식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모바일로 연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그냥 강의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이거를 실제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여기에 이제 UMU라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저 실제 써보기 이제 좀 실습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미션이 떨어지면 제가 지금 입력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프레임에 맞게 입력을 시키면 여기에 따른 이제 그 결과도 GPT나든지 아니면 이런 생성형 AI 솔루션들, 제미나이라든지 이런 걸 연동시켜서 쭉 나오게 돼 있고, 그리고 이 프롬프트를 입력시켰을 때 내가 어떤 부분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실시간 피드백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구조적인 것들을 의도적으로 연습시키고 하는 방식이 매우 효과적이다라고 했던, 좀 강조했던 그런 세션입니다. 두 번째는 소프트 스킬을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소프트 스킬 중에서 이제 이모셔널 인텔리전스 이런 것들 아예 뺐거든요. 너무 많이 등장해서 아예 뺐는데, 소프트 스킬은 점점 더 AI 시대가 되면서 더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결국 하드 스킬은 가르칠 수 있는 능력과 스킬을, 그리고 쉽게 정량화 가능한 스킬인데요. 뭐 대표적인 게 외국어 능력이라든지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이 되겠죠. 소프트 스킬은 인간의 스킬 아니면 대인관계 스킬, 또 일로 이제 쉽게 정량화가 좀 어렵고 가르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스킬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제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뭐 창의력 이런 게 되겠죠. 그런데 이 소프트 스킬이 대표적인 소프트 스킬들입니다. 뭐 집중력 및 회복 탄력성, 리더십, 타인에 대한 영향력, 갈등 조정, 뭐 건설적인 협상, 창의적성, 이 대표적인 직장에서 쓰는 소프트 스킬들에 대한 것들을 나열해 드린 거고요. 그럼 이 소프트 스킬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라는 이슈가 있을 건데요. 결국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고 접근하는 게 매우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더십 훈련을 한다는데 하드 스킬처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프트 스킬은 어떤 교육과 실습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경험 중심의 어떤 상호작용으로 좀 학습 방식이 매우 중요하고요. 평가 방법도 매우 주관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리더십을 평가할 때 어떻죠? 이 뭐 엑셀을 잘한다라고 하면 다 객관적으로 좀 인정이 되잖아요. 이 사람이 엑셀을 잘한다는 거. 근데 리더십을 잘한다 그러면 어떻죠? 아, 우리 팀장님 리더십 되게 좋아라고 하면 어떻죠? 술자리에서 다른 분이 약간 이견을 하는 분들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평가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 기간도 한 명의 리더를 만들려면 한 10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적용 범위는 대신에 소프트 스킬이 되게 파워풀한 게, 하드 스킬은 딱 그 분야에만 쓰일 수 있어요. 근데 소프트 스킬은 다양한 환경, 직무, 산업, 그리고 한번 습득을 하면 이 소프트 스킬은 상당히 길게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 스킬이 중요하지만 개발이 매우 어렵다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러면 대신에 좀 한 가지 우리가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 어떻죠? 리더십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창의력 이런 소프트 스킬을 모두 다 하드 스킬처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리더십 1박 2일, 창의력 2박 3일, 커뮤니케이션 한 달짜리 이러닝. 하드 스킬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게 상당히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이 소프트 스킬을 접근할 때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라는 건데요. 결국 에듀케이션, 교육으로 접근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학습 경험을 어떻게 함께 결합시킬 거냐라는 이슈가 있고요. 포멀로 많이 학습을 시켰다면 하드 스킬은 인포멀적인 요소, 그러니까 비정형적인 요소를 많이 반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업무 현장에서 배운다는 겁니다. 소프트 스킬 자체는요. 그러다 보니까 클래스룸 중심이 아니라 워크플로우 중심으로 가지고 오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고요. 결국 또한 이벤트성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여정으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결국 긴 기간이 필요하니까 소프트 스킬.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개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인데요. 세 번째 키워드는 스킬스 베이스드 러닝입니다. 스킬스 베이스드라는 단어 상당히 지금 많이 좀 핫한 단어죠. 업스킬링, 리스킬링과 더불어서요. 그럼 제가 스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잡과 롤과 역량과 스킬, 제가 좀 많이 이제 설명을 드리는 장표인데요. 가장 이해하기 편하신 것 같아요. 잡이 프로젝트 매니저라면 그 중에 하나 롤이 프로젝트 리딩일 수 있고, 이 프로젝트 리딩을 하기 위한 역량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젝트 관리 역량일 수 있죠. 이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다시 쪼개면 회의 운영, 위험 관리, 프로젝트 트래킹 등등으로 쪼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최근에 글로벌 HR에서 왜 이 스킬이란 작은 단위에 집중하고 있냐라고 하면, 너무나 빠른 비즈니스 변화 때문에 잡과 롤로는 더 이상 이 비즈니스 변화를 따라가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좀 더 작은 단위인 스킬에 매우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제 스킬의 중요성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올해 발표한 거예요. 2025년 초에 이제 WF에서 발표한 건데요. 앞으로의 일자리 예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5년 뒤에는 과연 일자리들이 어떻게 바뀔 거냐라는 건데,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게 1억 7천만 개 일자리가 새로 생길 거고 9,2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질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단어를 많이 들어오셨지만 전체 포션 중에서 새로 생기고 사라지는 일자리의 포션이 약 22%까지 변화한다는 거죠. 결국 아마 저랑 5명 정도의 같은 분이 있다면 5년 뒤 2003년에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러면 5명 중에 1명은 지금 하고 있는 일자리가 사라졌거나 아니면 우리가 현재 보지 못하는 일자리에서 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직업이 좀 유지되더라도 스킬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달라집니다. 링크드인에서 조사한 건데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 동안의 직장인들 스킬셋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이랬더니 25%가 바뀌어 있더래요. 그리고 앞으로 2027년까지 향후 4년 뒤에는 25%가 추가로 바뀔 거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업이 안 변하더라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스킬셋들이 12년마다 절반이 계속 바뀌어 나가는 시대죠. 최근에 아까 발표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올해 이제 발표된 것 중에 하나는 2030년까지 70%의 스킬셋이 바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스킬들이 변화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스킬 베이스가 매우 중요한 게 결국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이 빠른 비즈니스 환경 변화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빨간색 테두리가 그 조직이 해야 되는 태스크들이거든요. 이 태스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업이라는 제도를 썼었어요. 잡과 롤 단위로. 그래서 너는 HR을 해, 너는 마케팅을 해, 너는 생산을 해. 이런 식으로 각각의 잡과 역할 단위로 나눠줘서 분업을 진행해 왔죠. 근데 최근에 이런 변화가 기업이나 조직에서 해야 되는 태스크들, 업무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우리가 보지 못했던 모양들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잡과 롤 단위로 한번 나눠봤어요. 나눠봤는데 지금 가장 4가지 점선 네모 중에서 가장 아랫분은 어떻죠? 이분은 절반 정도는 지금 놀고 있어요. 놀고 있고 이런 분들도 되게 열심히 일하잖아요. 조직이 필요로 하지도 않은 일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 영역은 어떻죠? 중간에 지금 잡과 롤로 안 나눠진 영역이잖아요. 이 영역은 부서 간 내 일이 아니라고 계속 핑퐁 치고 있어요. 내 잡이 아니잖아요. 내 역할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면서. 근데 이 가운데 영역은 또 새로 생긴 일이고 매우 중요한 일일 수 있잖아요. 이 일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라는 고민이 있고, 이런 방법들이 가장 잘 배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잡과 롤 단위는 너무 크구나라고 이제 기업들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러면서 스킬 단위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이렇게 직무 단위였을 때는, 팀 단위 직무 단위였을 때는 일을 시킬 때 누가 이 직무를 하고 있는 누구 역할, 사람을 중심으로 과업을 내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홍보용 유튜브 컨텐츠를 만든다라고 하면 마케팅 부서에 유튜브 담당한테 이제 맡기고 너가 알아서 만들어서 유튜브로 혼자 만들다, 아웃소싱을 쓰든 꾸역꾸역 만들었죠. 근데 만약에 유튜브를 만드는 거다라고 해서 조직 전체를 봤을 때 딱 한 3가지 정도 스킬이 필요하다고 합시다. 일단 컨텐츠 기획, 컨텐츠 시나리오 제작, 그리고 컨텐츠 촬영 편집. 이 3가지 스킬인 사람이 모았다가 이 과업을 해결하고 또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유연하고 되게 확장성 있는 조직으로 바꿔주는 게 바로 이 스킬 베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스킬 단위는 어떤 일방향의 과업 해결이 아니라 양방향의 과업 해결이고, 부서나 직무 경계가 좀 적고요. 그리고 개방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가는데 상당히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역량과 스킬의 차이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는데, 역량과 스킬, 역량을 우리 모두 보면 KSL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식태도 스킬인데 역량에 있는 스킬과는 좀 다릅니다. 좀 다른 성향의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고요. 결국 딜로이트나 이런 데서 정의하는 거는 자신의 지식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이라 해서 지식과 스킬이 약간 결합된 부분이 보이고 태도도 약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쓰는 스킬은 조금 역량 모델에서 쓰는 스킬과는 좀 다르다라고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역량 모델은 1970년대, 한 55년 됐죠. 매우 훌륭한 모델이에요. 맥클랜드 박사가 만들어냈는데, 이 방식은 출발점이 잡과 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잡과 롤을 잘하려면 어떤 지식, 태도, 스킬이 필요하지라는 건데, 물론 훌륭한 모델이지만 최근 변화에 상당히 좀 따라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 왜냐하면 약간 좀 포괄적인 게 정의가 돼요. 비즈니스 의사결정처럼. 근데 스킬은 일단 아웃풋 기반이에요. 이 태스크를 하려면 어떤 스킬이 필요하지 해서 잡과 롤 중심에서 뽑아내는 게 아니라 태스크 중심에서 뽑아내요. 그리고 이게 실질적인 산출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보니까
예산 책정이라든지 시장 조사를 할 수 있냐 없냐, 경쟁 전략 수립을 할 수 있냐 없냐, 오히려 그러니까 역량보다는 상당히 좀 손에 잡히는 이런 형식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좀 많이 스킬과 관련된 세션들이 많이 소개시켜드렸는데 여기는 뭐 딜로이트나 맥킨지 결과가 스킬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스킬 기반 채용은 학력 기반 채용보다 거의 5배 정도가 성과를 입증시켜 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스킬 기반의 채용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PwC는 스킬 기반 조직으로 되기 위해서 5단계 과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전과 목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스킬을 활용한 영역을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킬 기반의 어떤 조직 문화를 형성하고 그리고 기술을 선택한 다음에 이거를 활용하는 이런 단계를 5단계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세라라는 곳에서 이제 스킬 기반의 어떤 전략을 하는지에 대한 것도 보여줬었는데, 코세라는 이 스킬 기반의 어떤 스킬 기반 HR, 스킬 기반 학습을 적용하기 위해서 스킬 DB라든지 어세스먼트 툴, 그리고 스킬 매칭 및 학습 경로, 스킬 인증 시스템, 스킬 분석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컨텐츠라는 것들로 제가 이제 스킬 베이스에 대한 컨설팅을 이제 하면은 항상 아쉬운 게 스킬을 잘 분류를 해놓으면 컨텐츠 매칭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스킬을 학습자들한테 이 스킬을 가지세요라고 했는데 컨텐츠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코세라는 곳에서는 아예 그냥 스킬과 컨텐츠 모듈을 이걸 그냥 매칭시켜서 개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킬에 따라서 모듈이 한 2시간에서 8시간짜리 강의나 이런 건데, 오프라인 교육 뭐 다양합니다. 온라인 교육 아니면 뭐 마이크로 레arning 등등. 그러니까 스킬과 모듈을 매칭시키는 전략을 쓰이고 있고, 그래서 컨텐츠 모듈들이 모이면 코스웨어가 되고, 코스웨어를 수료를 하면 이제 스킬들이 다시 인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게 스킬에 대한 배지를 줘서 인증까지, 즉 컨텐츠, 그 다음에 스킬 베이스드, 스킬 컨텐츠, 배지, 인증까지가 되게 통합적으로 연결되는 개발 방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컨텐츠에 대한 매칭까지. 결국은 스킬 베이스드를 활용한다는 것은 스킬에 대한 진단, 학습, 컨텐츠의 매칭, 그리고 인증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인 결과라고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또한 이 스킬 베이스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들을 쓰고 있는데, 학습 경로 설계라든지 프로그램 빌더, 대화형 시뮬레이션 빌더, 아니면 스킬 인증 평가 툴, 디지털 배지들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러닝 빌더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러닝 빌더에 이제 직군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거기에 따른 직군이라든지 스킬 역할에 따라서 컨텐츠를, 이 스킬에 맞는 컨텐츠를 자동적으로 추천해주는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이 스킬을 또 아래 좀 스킬이 모습이 보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스킬들을 좀 선택을 하면 그 스킬에 맞는 컨텐츠가 쭉 추천이 되고, 설계자는 이 스킬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컨텐츠를 써야 되겠다라고 이제 끌어당기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보여줬었고요. 또한 이제 팀의 스킬에 대한 어떤 분석 기능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팀의 중요한 스킬을 딱 선택한 후 스킬 인사이트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 어떤 팀의 학습 현황이라든지 적합한 컨텐츠를 추천하는 기능까지 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스킬과 관련 스킬링, 즉 스킬 모델링과 관련된 세션에서는 결국 스킬링의 핵심은 뭐냐면 조각들을 연결해 나가는 거다. 즉 역량 모델, 우리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역량 모델이라든지 스킬 텍소노미, 그리고 스킬 온톨로지, 그리고 업무 산출물,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 스킬 갭을 해소할 어떤 솔루션들, 즉 훈련, 트레이닝이라든지 코칭, 멘토링, 이런 5가지 부분을 다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이 스킬 모델링의 핵심이다, 스킬링의 핵심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조금 생소하신 단어인 스킬 온톨로지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스킬 온톨로지는 텍소노미는 역량, 스킬, 서브스킬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하위 구조로 하는 게 스킬 텍소노미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스킬 온톨로지는 스킬과 태스크 간의 다양한 관계를 표현해 약간 네트워크형 구조입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면 스킬 텍소노미는 위계 구조로 되어 있는데 스킬 온톨로지는 약간 저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스킬들이 솔직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킬 텍소노미로 하면 스킬들이 아예 100%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관된 스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관계를 구성하는 게 바로 이 스킬 온톨로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스킬과 스킬 간의 관계, 스킬과 태스크 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어떤 동사들로 좀 표현하고 있어요. 이 동사들로 표현하는 거를 바탕으로 스킬 온톨로지를 구성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5가지 단어 정도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러니까 유즈지라는 단어인데, 특정 스킬이 다른 스킬을 활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육 효과 예측을 하려면 교육 KPI를 정의하는 스킬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는 거고, 그리고 requires, 즉 수행을 위해서 먼저 선행되는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커리큘럼 개발을 하려고 하면은 이 스킬은 학습 목표 정의라는 이런 스킬이 기본적으로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복수의 업무에서 공통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해관계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 스킬은 컨텐츠 기획에서도 필요하지만 교육 컨설팅에서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다른 도면에서 확장으로 쓰이는 스킬들도 있는데요. 결국은 교육 니즈 분석이라는 거는 B2B 고객 컨설팅에서도 이제 활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HRD뿐만 아니라 영업 쪽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정 스킬을 고도화주는 그런 스킬들이 있어요. 컨텐츠 유형 선택이라는 것들은 트렌드 리서치라는 스킬은 이런 컨텐츠 유형 선택에 있어서 상당히 또 마찬가지로 좀 이 스킬을 고도화시켜 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스킬들을 연결하는 이런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네트워킹 구조로 되어 있고, 이 스킬 온톨로지가 실제적으로 구축이 어렵고 좀 복잡하고 기술들을 많이 활용해요. 그런데 유연하고 스마트한 HR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이 상당히 큰 장점이고, 이 스킬 온톨로지를 구축했을 때 뭐 AI 기반 추천이라든지 러닝 경로 자동 생성이라든지 스킬 격차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근접 스킬 분석 이런 것들도 많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리스킬링 시나리오 등등이 이 생성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킬 온톨로지까지 고려해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앞으로,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킬 기반 HR 사례는 결국 HRD에서뿐만 아니라 HR 전반으로 쓰는 게 스킬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직무 재설계 그리고 AI 플러스 휴먼을 활용한 직무 재설계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는 간호사들이 상당히 팬데믹 기간 중에 좀 부족했대요. 그런데 한정된 자원으로 환자 수용에 대응하기 좀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스킬 기반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환자 상태 점검이나 체온 측정, 혈압 측정의 업무가 상당히 많은, 스킬이 고도화된 스킬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 이런 부분이었대요. 그래서 이 업무 자체를, 이 스킬이 필요한 업무 자체를 다른 곳으로 이관했던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는 컨택트 센터에서 정말 높은 이직률과 그리고 간성지능 훈련이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대요. 이러다 보니까 직무 자체를 휴먼과 AI가 같이 할 수 있는 업무로 좀 바꿔버린 사례죠. 그러니까 스킬 분석을 한 다음에 이 스킬이 필요한 업무들은 AI한테 맡기고 이 스킬이 필요한 업무들은 휴먼으로 맡긴다. 즉 휴먼은 보다 감성적이고 고차원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좀 재설계를 통해서 이직률을 낮출 수 있었다라고 말했던 사례였습니다. 스킬 모델링의 7단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킬 모델링, 스킬 이러는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건데, 결국 제가 올해 ATD의 그 핵심이 뭐였죠? AI잖아요. AI를 활용하면 상당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킬 모델링의 7단계 프로세스인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 하나만 그냥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가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스킬즈 GPT라는 곳이에요. GPT 안에 GPTS를 이제 GPT 탐색을 보면 스킬즈 GPT라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스킬 모델링을 제가 한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HR 담당자의 역량을 7가지로 뽑아달라고 할 겁니다. 역량부터 뽑아내면 오히려 좀 더 좀 체계적 스킬 텍소노미가 나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량부터 제가 뽑을게요. 7가지를 쭉 나열해주고 각 역량을 스킬로 나눠줘라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한 3, 4개 정도로 나눠줘요. 근데 더 나눠달라면 더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28개 정도의 스킬을 쭉 지금 뽑아내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각 스킬을 5레벨로 나눠주고 이 레벨에 따라서 행동 지표들을 뽑아줘라고 이렇게 평가 어세스먼트 툴을 이제 만드는 거죠. 행동 지표를 하나씩 뽑아줘라고 합니다. 그럼 얘가 쭉 뽑아줍니다. 네, 레벨 1, 5까지 쭉 뽑아주죠. 네? 댓글 안 보이는데요? 댓글이 안 보이는데. 네. 그리고 쭉 나오고, 제가 이번에는 세로축은 스킬로, 가로축은 레벨과 행동 지표로, 그리고 진단에 필요한 진단 문항 및 진단 문항 1개만 뽑아달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스킬에 따른 중요도와 그리고 시급성을 좀 뽑아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표로 쭉 나올 겁니다. 네. 제가 이게 안 보였었네요. 되게 댓글이 많이 오셨군요. 네. 아무튼 이렇게 뽑아주면 쭉 표로 하죠. 이걸 긁어가지고 엑셀로 활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중요도와 시급성 이런 부분 좀 넘어가도록 하고 이렇게 쭉 뽑아지는데 결국 우리가 그 역량 모델링을 하더라도 어떻죠?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상당히 많은 시간.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나 3개월 정도 걸리거나 또 많은 전문 인력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 이 스킬 모델링, 제가 지금 이 한 영상 몇 분짜리일까요? 네, 3분 3초짜리예요. 3분 2초인가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역량 모델링보다 더 복잡한 모델링은 스킬 모델링 할 수 있잖아요. 결국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AI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게 스킬즈 GPT가 360 러닝에서 만들었는데 오픈 소스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넷이라든지 미국 노동부 거, 그리고 에스코, 그러니까 유럽 연합 거에 이 스킬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많은 스킬 DB를 보유하고 있고,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정말 스킬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못하지는 않는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다라는 거고, 그럼 결국 스킬 베이스드 러닝이 어떤 거에 장점이 있냐라는 건데요. 결국 맞춤형 학습이라는 거, 우리가 항상 정말 맞춤형 학습을 매우 중요하잖아요. 효과도 매우 좋고. 그런데 이것들이 한계, 비용적인 한계 때문에, 아마 효율성이라는 한계 때문에 그동안 one size fits all, 즉 그냥 교실 수업을 해왔는데, 근데 직무 기반이나 역할 기반으로 접근하면 영업사원 기본 역량 향상 과정 해가지고 영업사원 기본 역량 향상 과정은 거의 다 앞쪽은 다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스킬로 한번 나눠볼까요? 그러면 퍼스널라이즈 러닝이 가능하죠. 어떤 영업사원은 경청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CRM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클로징 기술이 필요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아니면 이렇게 묶어서 과정을 설계할 때도 영업사원 기본 역량 향상 과정 안에서 꼭 우리 직원들한테 꼭 필요한 스킬만 뽑아내도록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스킬 기반의 교육을 할 때 이런 말씀을 좀 자주 드리거든요. 혹시 이제 뭐 제가 이제 좀 구세대라서 그럴 수 있는데, 음반이란 곡 혹시 들어보셨죠? 뭐 CD나 카세테이프 이런 거. 과거에 우리가 이걸 즐겼었잖아요, 음악을 들을 때. 근데 그때 어떻죠? 카세테이프나 뭐 CD라든지 이럴 때 그 12곡이나 13곡이 들어가 있거든요, 음반 안에. 그런데 한두 곡이 좋아요. 한두 곡이 좋아서. 그런데 비용은 막 12,000원 이렇습니다. 그 한 곡 들으려고 사거든요. 그런데 이게 음원 시장으로 넘어갔을 때 있잖아요. 음원 시장으로 넘어갔을 때, 곡 단위로 판매를 했을 때, 이때 상당히 음악 관계자들은 걱정을 했어요. 아니, 12,000원을 팔던 거를 왜 500원, 700원에 파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가요, 지금? 시장은요, 음악 시장은. 더 커졌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음반을 판매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학습자들은 듣기도 싫은데, 한 가지만 듣고 싶은데, 아예 음반 전체를 억지로 먹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면서 점점 더 학습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건 아닐까요? 결국 우리가 조금 더 맞춤형으로, 그리고 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스킬 베이스드라는 방식이 상당히 적절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학습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경력입니다. 올해 AT에서 가장 강조됐던 게 뭐냐면 바로 경력과 성과예요. 결국 HRD가 왜 있냐라는 거거든요. 기업 차원에서는 비즈니스 성과를 지원하는 역할이고요. 개인 차원에서는 학습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들의 경력을 개발해 줄 거냐는 이슈예요. 그래서 ATD 올해 정말 이 비즈니스 임팩트와 커리어라는 게 강조되는 게, 우리 자체, 우리 L&D, 우리 HRD의 근본적인 변화,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서 되게 집중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 경력 기반의 학습을 어떻게 시킬 거냐라고 할 때, 이 경력과 스킬이라는 단어는 경력과 학습을 강력하게 연결시켜요. 예를 들자면 이게 보통 이제 코너스톤이라든지 링크드인에서 보여주는 사이트들인데요. 보유 스킬이 있고 포커스 스킬, 관심 스킬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리어 목표를 설정하게 돼 있어요. 나는 마케팅의 그룹의 부사장이 될 거야. 그리고 마케팅 매니저가 될 거야 라고 하면 여기에 따라서 이 매니저와 부사장들의 어떤 스킬들이 쭉 나와요. 스킬들이 쭉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나와의 스킬 갭을 개발하는 거죠. 이 스킬 갭에 따라서 내가 이 스킬 갭을 이 스킬 갭에 있는 스킬들을 개발해 나가면 나의 경력 목표를 달성해 주지 있을 거야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즉 결국 학습 경로뿐만 아니라 커리어 패스웨이의 학습 경로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스킬 베이스드의 러닝은 가장 강력한 툴로 작용한다는 거죠. 네, 제가 키워드 3개만 했는데 이제 7분 남아서요. 제가 다음 거는 잠깐 그 핵심들만 제가 공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러닝 익스피리언스 앤 인게이지먼트에서 여기는 이제 ATD에서 학습자들, 미국 학습자들 어떻게 학습을 하냐 이런 것들을 쭉 조사하고 있는 것들을 발표한 건데요. 학습 시간은 매우 줄었대요. 과거에 2020년에 거의 35시간씩 구성원당 학습 시간이었는데 13.7시간으로 줄었다는 거죠. 결국 이 모습은 제가 봤을 때는 학습 시간은 줄지만 학습 투자는 늘고 있거든요. 학습 투자는 늘고 있는데 왜냐하면 결국 시간이 몇 시간을 공부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더 액기 있고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냐 매우 중요하고, 대신 이런 분야에 있어서 더욱더 투자가 지금 유지하거나 증대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컨텐츠 분야에 있어서는 결국은 온보딩 컴플라이언스 관리 감독자 교육이 뭐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분야고, 대신에 AI 스킬 투자는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상황이래요. 그런데 AI 트레이닝에 대해서는 결국 과거에 작년도보다 2023년보다 2024년이
거의 55% 정도로 지금 AI 테크니컬 스킬, 기능적인 스킬과 프랙티컬, 실용적인 스킬들을 55%까지 올라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62%의 교육 담당자들은 AI와 관련된 교육을 늘릴 거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면 교육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데 여러 가지 채널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버추얼 다음에 하이브리드, 브랜디드 이런 순으로 좀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멘토링, 코칭, 과제 수행 이런 것들, 그 워크 프로그래밍 방식이잖아요. 이 방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분야도 좀 많이 늘고 있고요.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도 상당히 늘고 있어요. 그리고 L&D를 성과를 재무 성과와 연결시키는 것들, 매출 수익성, 뭐 전년 대비 이런 것들이 전년 대비 10% 정도 가량 증가했대요. 그리고 테크놀로지 베이스 러닝은 정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거의 한 70에서 90%까지 앞으로 현재 활용하거나 향후 계획을 하겠다. 뭐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마이크로 러닝, 몰입형 학습 이런 것들이 매우 활용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더 활용해 나갈 거다. 이 테크놀로지 베이스가 확장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래서 공감 기반의 설계, 어떻게 학습 설계를 할 거냐라는 건데 결국 공감이 부족한 설계자의 함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 여기서 시간이 제가 5분밖에 안 남았어요. 결국은 이 세션은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학습자 페르소나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학습자 페르소나를 먼저 설정해 놓고 공감적인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 페르소나 자체는 다만 AI로 활용해서 쓸 수 있는데 다만 이 인간의 개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세션이었고요. 러닝 전이 중요합니다. 학습 여정을 만드는 건데 학습 여정을 여기 재밌는 거는 1대1 설계를 했던 사례예요. 1대1 설계를 했던 사례인데 1대1 러닝 전이를 개인화된 러닝 전을 하기 위해서 정말 장점이 많지만 도전 과제들이 많았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지금 설계한 사례가 제약회사 R&D 매니저를 어떻게 개인화된 학습 설계를 할 거냐라는 것을 하면서 6개의 커리큘럼을 뽑아내고 결국 6개월짜리 러닝전 형식을 설계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학습하고 실습하고 현장 적용한 다음에 팔로우하는 이런 루프로 구성을 했던 프로그램이고 이 결과가 상당히 좋았다. 그 디지털 기술을 많이 활용했다라는 사례고 근데 결국 이게 7명의 학습자들한테 모두 다 개인적인 그 학습 설계를 해줬다는 거죠. 7명이 다 다르게. 그리고 14개 토탈 토픽을 썼고 6개 모듈이 각각을 6개, 6개월 동안 했던 그런 사례인데 결국 이 결과를 보면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대폭 향상됐고 회의 시간이 한 연간 100시간 정도가 전락됐고 이런 되게 좋은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스킬에 대해서는 비포와 애프터의 차이가 거의 한 1점 넘게 차이가 나는 정도로 상당히 스킬이 많이 향상됐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화된 여기가 좀 핵심 메시지인데요. 개인화된 러닝 전을 설계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 디지털 기술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앞으로 이렇게 좀 각오를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더 쉽고 효율적이고 확장성이 있도록 이 디지털 기술 활용해서 접근해 나갈 거다라는 모습이고 결국 러닝 전의 모든 것들이 지금 디지털 플랫폼 안에 좀 녹였던 그런 사례예요. 요 안에 이제 뭐 학습이라든지 학습에 따른 실습 결과들 그리고 또한 아웃풋 그러니까 현업에 전용했던 사례들 거기에 따른 어떤 응답들 이런 것들이 쭉 보여줬던 그런 사례입니다. 네, 비즈니스 임팩트 상당히 중요한데 이걸 좀 강조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장표만 설명드릴게요. 결국 비즈니스 임팩트라는 거는 학습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학습을 실행하게 만들고 성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학습을 실행하게 만드는 거 우리가 흔히 러닝 트랜스퍼 학습 전이라 얘기하는데 결국 이 학습을 실행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이나 매니저의 개입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학습을 실행하고 성과까지 연결되기 위해서는 퍼포먼스 서포트, 성과 지원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또한 이 학습을 성과까지 계속해서 좀 평가하고 관리하는 즉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4가지 부분이 상당히 비즈니스 임팩트와 관련돼서 올해 또 AT에 상당히 많이 등장됐던 부분입니다. 특히 올해는 이밸류에이션 쪽이 그동안 많이 강조는 안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정말 이밸류에이션과 매니지먼트 쪽에 대한 그 세션도 좀 많아졌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 좀 실용적인 접근 방법도 상당히 많아졌던 것 같아요. AI를 활용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뒷부분을 쭉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리더십 쪽은 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 건데 리더십은 또 뒤에 또 세션이 있으니까요. 하나 더. 리더십이 이제 전체 틀은만 알려드릴게요. 전반적으로 2023년에 코칭이랑 인클루시브 리더십이 상당히 이슈였어요. 코칭이 상당히 이슈였고요. 그 다음에 2024년은 이모셔널 인텔리전스가 좀 등장해요. 그리고 인클루시브 리더십도 상당히 포용적인 리더십이 강조됐는데 올해는 인클루시브 리더십이 좀 죽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DEI가 좀 많이 죽었어요. DEI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러면서 인클루시브 리더십도 같이 좀 약간 많이 좀 상쇄됐던 그런 모습이고 올해 특히 강조됐던 거는 이모셔널 인텔리전스 감성지는 상당히 리더십에 강조됐고 피드백이라는 세션도 상당히 많았어요. 피드백 이런 세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코칭도 상당히 강조됐고요. 코칭은 쭉 강조되는 것 같아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리더십은 다음 세션도 리더십이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이모셔널 인텔리전스. 그래서 그러니까 감성 지능이 매우 주목받고 있다는 거죠. 정말 사람들이 메말라가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감성 지능에 주목하는 기업은 30%밖에 안 되는데 실제 교육도 제공하는 기업도 4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매우 중요하게 될 감성 지능, 대표적인 소프트 스킬인데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즉 감성 지능의 어떤 그 정의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심리적 안정감인데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아래 행동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부정적인 여파 없이 실수를 인정하는 것. 이게 상당히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두 장만 제가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결국 여기가 브릿 안드레타는 정말 유명한 슈퍼 세션 강사인데요. 이분은 이제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선 us라는 단어,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them, 그들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us라는 것들. 뇌과학적으로 us라는 단어는 우리 성공에 대한 보상을 하지만 그들이라 얘기를 하면 그들의 실패를 좀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뇌과학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us라는 표현을 써서 공감, 용서, 이타심 이런 것들을 자극하고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쓸수록 이 심리적 안정감을 많이 높일 수 있다라는 세션이었고요. 마지막으로 결국은 심리적 안정감이란 뭐냐라고 할 때 결국 그냥 이렇게 편안함이나 친절한 문화 이걸 그냥 생각하는 분이 많거든요. 그건 절대 아니다. 결국은 고성과 학습 쪽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어떤 학습 성과 동기라든지 책임감이 높고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이 다 높은 이 조직이 바로 고성과 조직이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신뢰나 성격의 문제가 축소되는 게 아니라 성과 기준을 낮춘다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이 문화는 성과 기준도 높고 또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교환의 문화가 바로 이 심리적 안정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결국 문서까지 다 마쳤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전반적으로 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또한 L&D의 위기 이런 단어도 되게 많았거든요. 이게 GPT가 등장하고 AI가 등장하면서 근데 결국은 이 전체적인 방향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HRD의 역할이 바로 결국은 비즈니스 성과다. 그리고 학습자들에게는 경력을 어떻게 개발해 줄 거냐라는 게 매우 큰 이슈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AI 기술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과 어떤 노력들이 좀 보였던 그런 ATD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뒷부분은 너무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서 죄송하고요. 아무튼 또 다음 기회, 또 다음 ATD 때 좋은 기회로 만나길 바라면서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